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년 연말이면은 어김없이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산에 관한 얘기인데요. 의원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으려고 한다는 얘기, 아니면 늑장 지각 예산 편성이라는 그런 비난들이 지금 이맘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들인데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게 돼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국회가 우리의 혈세로 짜여지는 예산을 좀 더 객관적이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걸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이런 국회의 모습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로만 혈세를 떠들지 말고, 그리고 혈세라는 단어를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 정도로만 여기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좀 진정한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죠.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법원의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난 데 이어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영장도 기각이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풀려나니까 나는 왜 안 풀어주느냐,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 항의한 뒤에 그 구속적부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어쨌든 이제 그 검찰의 적배 수사에 그 좀 제동이 걸린 모양새인데요. 아하. 이 법원은 그 지난 24일 밤 늦게 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 이제 구속적부심을 한 결과 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제 보석을 결정해서 풀어줬습니다. 일단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보석금을 내고 이제 풀어주는 셈이죠. 임관빈 전 실장은 그 군사이버사령부의 그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있다가 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구속적부심으로 이제 풀려나자 역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해서 이제 그 풀려나게 된 것이죠. 또 그 뇌물 혐의 등으로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혐의의 다툼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제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 겨냥해서 그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 이 제동이 걸리게 됐고요. 또 그 국정원 뇌물 사건 등 그 정치권을 향하던 그 검찰 수사도 그 차질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정원 뇌물 수수 혐의로 그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그 자유한국당의 그 최경환 의원, 원래는 이제 그 내일 출두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검찰 수사에 그 불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분명히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그 뉴스 보신 분들은 다 좀 기억을 하실 텐데, 그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재판을 받고 나오던이죠. 법원에서 재판 받고 나오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딱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 검찰 수사관들이 와서 영장 보여주면서 휴대전화하고 자동차 압수하는 거. 네.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셨을 텐데. 그죠? 예.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좀 예. 이례적이었죠. 뭐 사무실도 아니고 그냥 가던 사람을 잡아서 승용차하고 이걸 압수수색을 했으니까요. 이게 이제 현직 검찰 간부가 우병우 전 수석 등을 돕기 위해서 그 수사 정보를 좀 전달한 정황을 그 검찰이 좀 포착을 했다고 그러네요. 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검찰 간부가 그 피의자들의 그 입맞추기 연락 창구를 역할을 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예. 이 검찰 간부는 그 이석수 전 그 특별감찰관을 그 불법 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병우 전 수석에 그 전달한 혐의로 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그 검찰 수사가 그 본격화되자 이 추명호 전 국장,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추명호 전 국장의 그 바로 윗선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사이에서
이 추 전 국장의 조사 상황을 그 전달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 지금 이제 그 추명호 전 국장님이 구속이 됐죠. 예. 이 검찰 간부는 그 우병우 전 수석의 그 변호인과 그 추명호 전 국장 그리고 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 수차례에 걸쳐서 그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제 이 세 사람이 직접 통화할 경우에는 그 증거인멸을 하려 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중간에서 그 연락책 역할을 한 것을 이렇게 좀 검찰은 좀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최근 이 간부를 불러서 그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추명호 전 국장은 그 지난 22일 구속이 됐고 검찰은 어제는 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좀 했죠. 예. 자, 그리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상한액, 이른바 김영란법의 선물의 상한액을 농수산품에 한해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이런 소식이 있죠. 그렇죠.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그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의 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제 그 심의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그 청탁금지법 때문에 그 농축수산업계가 피해를 봤다. 뭐 이런 논란이 크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그 농축수산품의 그 선물 상한만 그 5만 원에서 그 10만 원으로 그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쟁점은 이제 그 상한 상향 조정 대상에 농축수산물 이 가공품까지를 포함할 것인지, 포함한다면 가공 비율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상한액 조정을 한시적으로 하는 일몰제를 그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그 경조사비를 좀 낮춰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이 경조사비 그 상한을 5만 원으로 그 낮추는 방안, 아니면 공무원 행동 강령을 고쳐서 이 공무원에 한해서만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같이 좀 심의를 한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여태까지 버티셨던 분들은 참 반가운 소식일 거고, 근데 제 고등학교 농장은 이미 망했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는 현실이 어떤지를 좀 잘 짚어보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자, 정치권 소식인데 이 국회란 제가 오늘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안 법정 부의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 간의 시각 차이가 커서 법정 시한까지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이런 게 근데 자동 부의되잖아요. 네, 그 12월 2일이 이제 법정 시한이거든요. 국회 예결위는 그동안 그 8차례 그 조정 소위를 열어서 그 부처별 예산을 이제 심의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등 그 일자리 예산안 문제, 그리고 아동수당 도입과 그 기초연금 인상 등 그 복지 예산, 이 초고소득 그 증세안 등에 대해서 그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172건 25조 원의 그 예산에 대한 심사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이에 따라서 그 3당 정책위원장과 원내수석 부대표가 참여하는 이른바 2+2+2 회동을 통해서, 네, 죄송합니다. 그 2+2+2 회동이죠. 아, 괜찮아요. 영어 쓰셔도 뭐. 그 정도는 저도 알아들으니까. 네. 이 쟁점 예산안을 이제 다루기로 했는데, 네. 오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이제 본회의에 그 정부 제출 예산이 그 자동 부의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석만으로는 과반이 안 되죠. 예. 최소한 국민의당 정도가 이제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야 3당이 모두 반대할 경우에는 그 정부안도 부결되는 이런 상황을 좀 맞게 되죠. 예. 어쨌든 좀 이번에는 예산이 좀 제대로 좀 통과가 되고 짜여지는 것. 근데 이게 사실은 언론도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게 말이죠. 사실은 이미 좀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 뭐 언론을 보면은 제가 예산안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도 기사를 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사실은 시청률이 안 나와요. 이 그러게 말이죠. 얘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그러니까 한데요. 국민들도 관심을 사실 좀 더 가지면, 그래서 시청률이 쭉쭉 올라가면 언론이 하지 말래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당 보니까 이게 뭐 반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거의 내전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죠. 뭐 통합하겠다면 보따리 써서 나가라. 이렇게 이제 안철수 대표 측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의원까지 있다고 하죠.
지난 25일 이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먼저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27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의원 3분씩을 정해서 그 정책연대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가동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어제 그 당내 협의를 거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안철수 측 그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반면에 비안철수 측에서는 극력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호남권의 그 유성엽 의원 어제 그 당내 인사들의 그 통합 전진론에 대해서 위험천만하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자유한국당과 통합 협상을 하는 그 바른정당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면서 기어이 통합하겠다면 보따리를 싸서 나가라. 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죠. 예, 뭐 보따리 싸는 얘기도 있고 이유식 얘기도 있고 뭐 별 얘기가 다 왔다 갔다 네. 하잖아요. 예, 참 말들이 험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면서 정책연재협의체를 가동하겠다. 이 소식 방금 전에 저희가 백병규 시사평론가님과 얘기를 나눴죠. 자, 당장 오늘부터 양당 의원 3명씩을 차출을 해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뭐 저희가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당 비안철수계 그러니까 호남 중진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책연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행보가 통합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바른정당의 정운천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현 상황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운천입니다. 자 정책연대 협의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뭐 지금까지 한 2달 동안 저희가 통합 포럼이 국민의당과 함께 이렇게 일주일마다 해왔는데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좀 공식 기구화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뭐 국회가 이제 11월 9일까지 얼마나 안 남았지만 이번에 입법 공조랄지 여러 가지 공조해야 할 일들이 예. 남아 있어서 정책 공조를 이번에 공식 기구화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의당하고도 협의가 좀 됐어요? 뭐 이전에 그 정책 문제는 뭐 통합 포럼이 아시다시피 쭉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공식 기구화하는데 뭐 국민의당에서도 끝장 토론에서 정책 연대는 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통합보다 연대를 연대해 둔다 이런 얘기로 이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뭐 단계적으로 보면요, 뭐 네. 결혼하려면 연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뭐 같은 직장에서 쭉 보면서 계속 알고 왔던 사이 아닌가요? 네? 네? 아니 겉으로는 알았는데 속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 사내 커플이 되기 직전의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시대 정신으로 보나 예. 지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처해 있는 국민 지지율로 보나 뭐 거대 그 여당을 대항하려고 하면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 의원님 제가 좀 네. 궁금한 게 있는 게 정 의원님도 호남 지역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호남 쪽에 이제 지역구를 두신 분인데 국민의당 호남 중진 의원들은 이걸 이렇게 반대를 해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호남이 지금 현재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돼 있는 지역 아니겠어요? 예. 네, 거기에서 원하는 그러한 등등이, 거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여야, 또 진보 보수를 넘어서, 또 지역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는 정당을 만들어보자. 네, 이런 건데, 지금 현재 국민의당 호남의 의원들은 거기에서 아직은 벗어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반대 의견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정운천 최고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지금 지역에서? 물론 좀 어려움이 있는데 예. 미래 시대 정신에 맞게 나가려고 하면 그건 뭐 뛰어넘어야 되고 저는 뭐 8년 동안
천주에서 맨 땅에다 헤딩했기 때문에. 이마가 단단 굳은 살이 박히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요. 네. 지금 어쨌든 지금 정운천 최고위원님께서 같은 분들이 사실 이게 뭐 합당을 하든 연대를 하든 호남 중진들 의원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할 필요는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물론 물밑에서 여러 얘기를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저희 통합포럼이 국민의당이 한 14명이 참여를 했는데 호남 지역에서도 한 4명, 5명이 참여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아까 이 말씀드린 대로 연애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이거를 반대하는 측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 국민의당 의원들 같은 경우엔 이게 이른바 3단계 통합론이라 바른정당하고 통합한 다음에 거기에 커진 몸집을 가지고 결국 또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는 건 그럼 통합에 반대한다 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서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양당 체제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국민의당이 탄생했고 또는 또 저희 탄핵 찬성 때문에 바른정당이 탄생해서 사당 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당 체제의 새로운 정치 시대의 물결을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들이 벌써 문재인 폭주라고 할 정도로 지금 너무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하려고 하면 뭔가 변화의 새로운 모습들을 그려야 되고 또 그걸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3당 합당의 전주곡이다 뭐다 이런 개념보다도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게 뭔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를 따져서 해나가야죠. 지금 일단은 내년에 지방선거 6월이니까 이게 선거연대 만일 하려면은 이 시간 얼마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5, 6% 받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선거에서 어떻게 독자적으로 생존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러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연대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아니 시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선거연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선거철도 아직 안 됐는데 시간 많이 남았어요. 시간 많이 남았다. 네, 많이 남았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사귀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중요한 거는 개헌에 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양당 체제 말씀하셨는데 양당 체제라는 게 대통령제 하에선 양당 체제로 가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물론 이 대통령제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중에서 대통령제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프랑스는 의원 입정부제고 나머지는 다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력 구조도 바꿔야 된다는데 양당이 좀 합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 양당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거구제 개편이었거든요. 이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은 양당 체제를 굳건하게 만들고 지역구를 공고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선거구제를 개편해보자. 이건 거의 단일안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헌해야 되는 건데 개헌도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것도 어떤 방향이냐가 중요하죠. 물론입니다. 청와대에서도 똑같은 얘기고 국민들도 똑같은 얘기지만은 어쨌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 권한을 분배하고 분권화하는 거는 다 통일이 됐으니까 일단은 그 방향에서 나가야죠. 요거는 나중에 제가 좀 따로 자세히 여쭤볼게요. 이 분권화도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자유한국당이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배신하지 않은 새 인물을 영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어떤 이런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당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개의하지 말자.
사실 박근혜 친박 세력의 그림자를 지울 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해나가는데 국민의 지지를 받겠느냐. 예. 우리는 또 그거를 대항해서 나온 바른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자적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나가자. 그래서 별로 개의치를 안 해요. 다만 이제 예. 하태경 최고가 조금 대항해서 한마디를 쓰곤 하는데 예. 저희 근본 지도체제 구조에서는 그러한 의미에 개의치 않습니다. 예. 아니, 지금 이러한 홍준표 대표의 언급은, 12월에 있을 원내대표 경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는 이제 유승민 체제로 공고화가 됐는데, 예. 그쪽은 나름대로 여러 개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독자 체제를 어떻게든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노력이 있겠죠. 네. 그런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에서 15일 정도까지 당협위원장 정비를 마무리 짓겠다 이 얘기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바른정당에 계신 의원분들 중에서 복당을 원하는 사람들은 15일까지 와라 이 얘기 아니에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 바른정당이 빨리 없어져야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크고 확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분열을 시켜서 의원 빼가기를 하고 싶어 하지요. 또 저희는 어떻게든 또 안 빼가고 우리 힘으로 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된다는 그 싸움이 지금 내부에서는 계속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바른정당 의원분들이 좀 오기를 바라는 거는 최소한 120석이 돼야지 국회 선진화법상 단독으로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 아닌가요? 1단계는 그거지만은 예. 만약 저희 정당이 그대로 있는 한은 예. 내년 선거에서 보수의 분열로 뭐가 살아날 수가 없는 예. 그런 구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야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른정당이 힘을 못 써야 그나마라도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보수의 분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른정당이 존재하는 네. 한은 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합당을 한다면 그 국민의당은 지금 보수라는 것보다는 중도를 표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요. 예.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식처럼 과거의 진보 보수 이념 또 지역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 이제 아마 합당을 하거나 하면 보수도 없어지고 중도도 없어지고 진짜 어떤 새로운 어떤 아이덴티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양당 체제 지역 이념으로 묶여진 그러한 건 패권 세력만 양산할 뿐이거든요. 그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는 정치 체제. 제가 말하는 제3의 정치 물결이 출렁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마크롱 같은 경우에 처음엔 막 지지율 올라가고 막 성공한것처럼 보이다가 지금 막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좀 그런 것 같은데. 노동개혁의 큰 그 물줄기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예. 개혁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지지율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개혁을 안 하려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문재인 대통령은 예.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 농단 세력의 그 반대로 지금 그러한 내용의 반대 작용이 가장 크지요. 예. 지금 뭘 잘해서 지금 그만큼 올라간 게 아니고 불통을 소통으로 친화력으로 했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자유한국당에서 검찰 법무부 특활비 관련해서 특수활동비 특검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네.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시죠? 정우천 최고위원께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번에 제가 예결위 소위에서 이렇게 심의하면서도 이 투명하지 않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번 싹 청소를 한번 해보자. 예. 심지어는 국회 특활동비도 이게 투명하게 바꿔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러한 문제는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좀 네. 국정조사나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정운천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00분의 1만이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은요, 얼마 전에 귀순 병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주대 병원의 이국종 교수가 한 말입니다. 이 중증 외상센터라는 곳은 각종 사고 현장에서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이 몰려오는 의료계 중에서도 정말 아주 치열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 위급하고 치열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처우나 환경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일하려고 하는 간호사분을 구하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심지어 내년 예산은 근데 이런 와중에 40여억 원이 삭감됐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런 국회 예산 짜는 데 대해서 저희가 좀 도움을 줘야겠죠. 아마 이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자, 실제 외상센터 전문의들의 현실이 어떤지 직접 그래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외상학회 회장을 지내신 분당 서울대병원의 한호성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중증외상센터 사실 얼마 전에요, 방송에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중증외상센터가 왜 필요한지, 응급실하고 다르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외상센터는 우리 일반인들이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락 사고라든가 자동차 사고라든가 이런 경우에 경미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골든아워라고 하는 빠른 시간 내에 하지 못하면 환자가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빨리 와서 치료받으면 살아나갈 수가 있죠.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외상센터입니다. 여기에 교수님 응급실하고 다른 점 좀 꼽아주시겠어요? 네. 응급실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플 때 가는 곳입니다. 많이 아플 때,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든가 열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혹시 어떤 병을 앓고 있으면 그 병이 악화됐을 때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프다면 또 급하다면 대개 응급실에 가게 되죠. 하지만 일반인들은 응급실과 외상센터를 사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외상센터는 아파서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떤 심각한 다쳐서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심각한 외상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제 가는 곳이 외상센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응급실은 내과적 질환 같은 데를 주로 가는 건데, 이 외과적으로 이 외상으로 이 다쳤을 때에는 중증 외상센터에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표현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외상센터는 어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추락 사고, 아니면 자동차 사고라든가, 혹은 총상, 혹은 칼로 인한 흉기로 인한 자상, 이런 그런 심각한 질병일 때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응급실도 간단한 그런 수술이라면 응급실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태일 때 외상센터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외상센터,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처리해야 되는 분들이 가야 되는 건데, 외상을 통해서 몇 군데가 있어요? 전국 외상센터가 전국에. 정부에서 사실은 16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물론 지원 문제도 있고 때문에 현재로서는 9개가 지금 현재 개소돼서 현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정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건 9군데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지정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죠?
네, 이제 지정받을 때는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뭐 보조금도 주고 지원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실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도 적고 또 열어봐야 재정의 손실만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열지 않고 계속 차입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준비가 인력을 우리가 구하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군데를 지정하고자 했는데 경남에 아무 병원도 신청하는 병원이 없어서 결국은 현재 경남은 신청한 그런 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인력 구하기 어렵다. 지금 이런 말씀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게 네네. 중증센터가 열악하기 때문에 결국 인력 구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환자가 가장 위중한 환자를 살려내는 그런 보람 있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현재 병원에서는 그 권역 외상센터를 재정의 손실을 일으키는 그런 주범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병원에서 받는 그 의사나 혹은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받는 대우가 아주 형편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맛이 안 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앞으로 이제 이런 과를 위상외과 같은 걸 하려고 하는 의사도 줄고 또 간호사도 이런 대우가 나쁘다는 거 아니까 좀 잘 안 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강도 높은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받는 대우가 나쁘니까 점차 떠나거나 또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인력의 그런 부족이 심각합니다. 교수님, 외상센터에서 일하시는 의사 간호사분들이 보통 몇 시간 일합니까? 이분들은 이제 교대지만 사실은 365일 24시간 콜하면은 바로 10분 내에 다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된 그런 삶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교대는 하지만 만약에 부르면 예를 들어서 365일 24시간 10분 안에 모여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무슨 뭐 술을 마신다 이런 건 힘들죠. 생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번 수술하면 또 몇 시간씩 걸리는 수술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수술 환자와는 달리 환자가 너무 중한 상태죠. 그래서 생명이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을 한번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 뭐 5시간, 6시간, 뭐 10시간씩 하는 거는 일반적이죠. 거기다가 지금 병원에서 재정 손실의 주범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사실 이 병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공공 영역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단체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병원 행정을 하는 분들은 병원의 경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의사나 간호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환자만 보면 됩니다. 하지만 병원 전체에서 받는 그런 눈치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충분치 않는 그런 재정이 된다. 계속 이 권역센터는 하면 할수록 손해다. 이렇다면은 병원에서 계속 인력을 뽑아주지도 않고 또 인력을 대우할 때 늘 소외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정부는 지금 지원을 거의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굉장히 지원이 조금밖에 지원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예? 네, 현재 정부가 처음에 권역외상센터를 약속했을 때 한 지원금에 많은 액수가 줄었고요. 또 요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인력을 위한 인건비를 의사들에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의사들이 다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새로 이걸 공부하겠다고 또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간호사도 마찬가지죠.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점점 좀 인건비가 주니까 또 예를 들어 경남에서는 권역센터 지정이 아무도 안 되니까 자꾸 위에서 삭감하는 거죠. 지금 올해도 40억이 내년에도 40억이 삭감됐다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가뜩이나 적은 재정 지원이 더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권역외상센터가 처우가 나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데 들어오지 않으니 인건비가 나가지 않으니 또 그걸 줄이고요. 또 여건은 더 나빠지고
또 그러면 인건비를 더 줄이고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정부에서 지금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청원글이 많이 올라오니까 네. 지원책 마련하겠다, 예산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가 제일 시급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가 문제입니다. 보험 수가요? 네, 수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병원에서는 사실은 수술 환자들이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규모, 예를 들어 권역예상센터와 똑같은 규모의 병원이라면 수술 환자가 뭐 한 달에 한 수백 명씩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권역예상센터는 기능이 보통 병원과 다른 것이죠. 한 명의 중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인력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정말 10분 내에 다 모일 정도로 다 수많은 인력이 대기하고 그런 환자가 오면은 아주 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 달에 수술하는 건수가 2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럼 이쪽은 수백 건, 이쪽은 20건이면은 사실 그 똑같은 수가를 받아서는 아하. 경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의 수가를 좀 높여줘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상학회장으로 있는 동안 정부에 계속해서 수가를 대폭적으로 인상해주지 않으면은 이 권역예상센터는 재정 자립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정부와 혹은 외상학회를 통해서 또 의사협회를 통해서 수가는 최소한 현재 수가의 10배는 안 되더라도 5배 이상을 올려줘야 지금 수술하는 환자가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겨우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산 확보보다 수가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아무리 주고 싶어도 예.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외상에 관한 그 의사를 뽑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뽑아봐야 손해이기 때문에 자꾸 외상에 대한 지원은 끊기고 그러다 보니 하려는 사람은 없고 병원에서 정부에서는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사람은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거 참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만 늘리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반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전문가 입장에서 이 수가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 부분 이 정부 관계자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병원의 한호성 교수였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서울대학교 한호섭 교수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몰랐던 거 알았습니다. 예산이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이 보험 수가 문제도 이게 그래서 이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한 것은 이 외상센터라는 숫자를 좀 늘리고 이 외상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에 있어서의 처우뿐만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우리가 좀 이분들을 대접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인데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